오늘은 만약에 제가 할 얘기에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위키 다윈이야 뭐 이렇게 한번 제목 붙여볼 수 있고요. 어쩌면 통섭학자 다윈, 위키 다윈이야는 제가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말인데 우리가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라 그러잖아요. 거의 위키피디아처럼 진화론에 관한 모든 그 정보들이 다윈을 중심으로 계속 모여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좀 신기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BTS가 지금 뭐 세계를 주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BTS에게는 아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윈에게도 아미가 있었습니다. 다윈이 혼자서 이렇게 그 모든 걸 다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다윈은 그럴 능력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아에 묻혀 있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은 자기 주변의 거의 모든 걸 다 활용을 했어요. 다윈 평전을 쓰신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있는데 제닛 브라운이라고, 그분의 그 평전 2권이 우리말로 다 번역이 돼서 이미 나와 있는데, 다윈 평전 2권의 제목이 나는 멸종하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다윈도 참 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한때 주목을 받았다가 그냥 흐지부지 사라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참 운 좋게 그 시기마다 약간씩 부활합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200년 넘도록 살아남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윈이 살아 계시던 그 시절보다도 지금이 더 다윈 전성시대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순전히 다윈이 운 좋게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윈도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한번 제 나름대로 그동안 평생 다윈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우선 다윈은 가족을 철저하게 부려먹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영어로는 다윈 인더스트리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윈 가족 전체가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였어요. 다윈 선생님 뭐 특별히 직업이 있으셨던 분이 아닌데, 그 런던 교회에 대저택을 갖고 있으면서 그 많은 가족이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 가족에게는 뭔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 아빠를 중심으로 모두가 뭉쳐야 된다 하는 것만큼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윈의 부인은 사촌이었지만 그 평생 정말 뭐 헌신적인 아내였거든요. 다윈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책 쓰고 생각하고 이거 외에는 뭐 별로 한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모든 걸 뒤에서 그 에마가 다 돌본 거고요. 다윈이 제법 아들, 딸을 많이 낳았는데 나중에 뭐 유명해진 아들, 딸들이 있었지만 뭐 심지어는 헨리에타라는 딸은 평생 결혼을 안 했어요. 아버지를 돕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일 하다가 아마 혼기도 놓쳤을 거고, 그래서 아마 평생 아빠의 비서, 아빠의 모든 일을 다 돌보고 이렇게 했고요. 아들 중에 하나는 다윈이 수학을 못한 거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굉장히 한탄스러웠나 봐요. 수학 정도가 아니라 산수도 좀 불편한 양반이었어요, 양반이. 그래갖고 아들 중에 하나를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과에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대학은 그 다윈 집은 런던의 남쪽에 있었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은 런던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다가 집에 오려면 런던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 그 상당한 거리인데 툭 하면 아버지가 불렀다는 거예요. 집에 좀 왔다 가라. 그 집에 와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계산 문제. 이제 아버지가 책 쓰다가 이거 좀 해달라 그러면 그거 해주고 그러느라고 정말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다윈의 이 종회기원에 보면 저 수학 공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숫자도 거의 안 나와요. 이게 과학책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인문학적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안 나오는 이유가 다윈이 숫자에 영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한 대목에 코끼리 한 쌍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죽지 않고 또 새끼를 낳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집단이 그 개체군이 성장할 거냐. 뭐 요즘 저희는 그 수학 공식이 있어서 대입만 하면 뭐 300년 후에 몇 마리가 되고 뭐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다윈은 그런 재주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상상해 보면 그림으로 그리셨던 것 같아요. 그 코끼리 아빠, 코끼리 엄마 둘 사이에 태어났고 거기서 또 낳고 이거 진짜 다 세셨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봤더니 불과 뭐 어느 정도 시간만 돼도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탄생하더라. 이제 다윈의 이론의 중요한 게 자연에는 굉장히 많이 태어났다가 그들이 생존 투쟁을 하면서 상당수는 없어지는 거고 극히 일부만 번식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절로 자연 선택 과정이 벌어지는 거다. 이걸 이제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그 설명하시기 위해서 뭔가 그 극적인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껏 하신 게 또 하필이면 코끼리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생각을 아마 깊이 하셨나 봐요. 코끼리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번식이 느리고 증식이 느린 동물일 거라고 이미 생각하는데 코끼리도 주변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끼리가 탄생하는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죽고 일부만 된다. 하여간 뭐 다윈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과학자 치고는 수학이 빵점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정감이 가는 게 저도 수학을 못해가지고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던 사람이라서 되게 정감이 가는데요. 야, 이거 수학 못하고도 저 과학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참 큰 힘이 되는 그건데 가족이 절대적인 암이었고요. 그리고 다윈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은근히 이용을 참 잘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요. 뭐 부탁하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한 그런 편지들은 우리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다윈 주변에 다윈이 선생님으로 모셨던 그 지질학자 찰스 라일이라든가 친구 식물학자 조셉 후커 그리고 뭐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그 사회 진화론자 뭐 허버트 스펜서라든가 토마스 헉슬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언뜻 생각하면 그분들은 자기 일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하여간 뭐 다윈 일이라면 앞장서서 나서서 그냥 뭐 스펜서 같은 사람은 다윈 대신 다윈이 나가야 되는 그런 토론장에 대신 나가서 다 토론도 해주고 뭐 참 많은 일들을 이 사람들이 이제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윈이 굉장히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은근히 다윈이 이분들에게 참 예의 바르게 잘한 거죠. 그래서 또 그분들이 다윈 일이라면 뭐 자진해서 이렇게 나서주고 뭐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다윈의 위기 중에 하나는요. 다윈은 그 당시만 해도 뭐 다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른바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자손에게 전달되느냐 하는 게 부러지게 알려져 있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윈은 자기 그 정원에다가 금어초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스냅드래곤이라는 식물인데요. 그게 우리 아마 생물학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분꽃 얘기 배운 적 기억날 거예요. 불완전 우성 배울 때 분꽃 배웠는데, 대개 빨간색이 만약에 흰색보다 우성이다 그러면 빨간색 꽃과 흰색 꽃을 교배하면 첫 세대에서는 다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것들끼리, 첫 세대들끼리 또 교배를 해갖고 해보면 빨간색, 하얀색이 이렇게 3대1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얘가 우성이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분꽃은 기억을 되살리시면 1세대에 당장 분홍꽃이 나와버리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우성이 못 되고 불완전 우성, 색깔이 섞여버리는 거죠. 다윈이 집에다가 열심히 기르던 그 금어초라는 식물이 분꽃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윈은 길러보면서, 아, 섞이는구나, 거의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다윈은 그 당시 이제 우리들 걸로 하면 블렌딩 테오리라고 하는데, 유전 물질이 섞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마치 물감을 이제 빨간 물감하고 흰 물감하고 이렇게 섞으면 분홍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수컷의 형질과 암컷의 형질을 이렇게 섞여서 중간이 나오는구나. 그 다윈이 심지어는, 아, 그래, 맞아, 저 아랫집에, 저 집에 엄마는 키가 큰데, 아버지가 좀 작아갖고 애들이 이렇게 작은 애도 있고, 뭐 그 누구는 조금 크네, 뭐, 그러니까 키처럼 생각을 하신 거예요. 대개 형제가 많으면 키가 다 다르잖아요. 부모가 다 작은데 키가 되게 큰 자식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은 크고 한 사람은 좀 작으면 그렇게 크고 작게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게 다 섞일이라고 본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키를 조절하는 유전자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마치 흰색하고 붉은색하고 섞으면 분홍색 나오듯이, 키 큰 엄마랑 키 작은 아빠를 섞으면 그냥 큰 애도 나오고 작은 애도 나오고 다 그러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게다가 다윈은 실험까지 하셨으니까, 집에서 금어초를 기르면서 분홍꽃이 나오는 걸 당신 눈으로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거의 확신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 섞이지 않겠어, 뭐 이 정도였는데, 다윈은 섞인다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신 거예요. 정말 운 나쁘게 하필이면 금어초를 기르시는 바람에 잘못된 정보를 이제 갖게 되신 거죠. 그래서 다윈은 그 당신의 이론을, 이 유전 물질이 섞인다는 거를 전제로 다 정립을 하신 거예요. 근데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전학의 아버지 멘델이라는 양반이 다윈보다 그저 한 뭐 열 몇 살 어린, 근데 저 오스트리아의 그 수도원에 계신 승려셨죠. 그 당시는 수도원이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 갖고 살기도 윤택한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고, 그래서 수도원에 계신 분들이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학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멘델은 비엔나 대학에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통계학의 초창기 시절이었는데 통계학으로 석사를 해요. 그래갖고 이 데이터에 대한 감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 완두콩을 기르면서 그걸 교배하고 1세대에 어떻게 나오고 뭐 이거를 다 해갖고 우리가 배운 대로 이른바 유전 법칙이라는 걸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 양반 시절에도 DNA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랐는데도 그 멘델은 굉장히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기가 막힌 천재였던 거죠. 그 완두콩 실험을 통해서 그냥 완두콩 뭐 쭈글쭈글한 뭐 씨앗이니 뭐 색깔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유추해서
유전 물질은 입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그 굉장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다윈의 서재에도 그 멘델의 논문이 실려 있는 그 논문집이 다윈의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그 보면 그 논문 바로 전까지 논문에는 다윈 선생님이 읽은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밑줄도 좀 그으셨고 뭐 이런데 그 논문만 하얗게 전혀 안 건드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 논문에 또 읽은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 하시는 분인데 멘델 논문은 전부 수학이거든요. 뭐 이런 논문이 여기에 있나? 그래서 그냥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윈이 그 당시 멘델의 논문을 읽고 이해하셨다. 그러면 당신의 그 금오초 실험이 잘못됐다 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실 텐데 전혀 뭐 그럴 그게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수학 못한 다윈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멘델의 논문은 아무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그분이 논문을 써서 발표까지 다 했는데도 그걸 읽고 그게 뭐라는 걸 이해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1900년, 야, 연도도 아주 기가 막혀요. 1900년에 그 뭐 기억이 나신 그것도 뭐 사지선다형 해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드브리스라는 학자와 뭐 철맥 뭐 이런 몇몇 학자들이 독립적으로 자기네들이 한 실험을 논문으로 쓰는 과정에서 그 옛날 문헌을 이렇게 뒤지다가 멘델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결과를 똑같이 다 내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발굴을 해서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요즘 같으면 어쩌면 뭐 이렇게 밀어내고 내가 제일 먼저 했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런 분이 계셨다라고 알려주는 바람에 이제 멘델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188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십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학계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오스트리아의 승려가 발견한 그거를 이분들이 찾아서 우리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유전 물질이 입자로 돼 있다. 그러니까 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우성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섞이는 거면 똑같은 양이 들어오면 우성 열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붉은색 페인트랑 흰색 페인트를 섞을 때 흰색을 잔뜩 부으면 거의 흰색으로 흐그무레한 흰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그 붉은색이 1세대에 확실하게 나타난다 하는 거는 입자로 돼 있고 이것만 발현이 됐다는 거죠. 그 발견을 이제 그 옛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때 멘델이 발견을 했다는 거죠. 여기도 조금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알려는 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한번 사이언스라는 건 과학이라는 건 검증 가능해야 되거든요. 검증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조건만 다 똑같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또 해보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 양반이 이런 걸 했다고 그러니까 더 아마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멘델의 실험을 재현을 합니다. 상당히 여러 실험실에서 뭐 완두콩 기르는 게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두콩 기르면서 다 해보는데 멘델의 결과만큼 깔끔한 결과를 끄집어낸 실험실이 없어요. 그 데이터가 좀 이렇게 나중에 통계 분석해 보면 딱히 결론이 꼭 그렇게 나오기가 좀 애매한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돌이켜 돌아가서 멘델의 논문을 딱 읽어보면 이건 너무 깔끔해요. 실험이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연구실에서 그 실험을 다 반복해보고는 다들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멘델은 어떻게 실험을 했을까? 어떤 재밌는 사람이 그냥 해준 얘기는
멘델은 항상 실험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실험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 좋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멘델이 일찌감치 통계학 공부를 너무 잘해서 통계학적으로 이미 이 실험 디자인을 절묘하게 해서 달리 나올 수 없게끔 다 만들어가지고 거의 조작 수준의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구도를 다 만들어 놓고 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뭐 꼭 완두콩을 가지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멘델이 썼던 완두콩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완두콩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의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과학은 모름지기, 과학 실험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생물학에서는, 그거는 물리나 화학에서는 비교적 잘 들어맞는데 생물학에서는 잘 안 들어맞아요. 왜냐하면 그 재료로 사용하는 생물 자체가 50년 전에 완두콩하고 지금 내가 기르는 완두콩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빚기가 참 이제 어려워요. 그러나 저러나 다윈은 정말 엉뚱한 유전 그런 법칙을 가지고 다 했는데 되게 운 좋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랬으면 예를 들면 종의 기원 이 책에 군데군데 펑크가 나야 되잖아요. 잘못돼야 되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런 말씀 못 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윈 선생님은 문장을 굉장히 애매하게 쓰신 분이에요. 그 공격을 자꾸 받고 이러니까 그거를 미리 예상해서, 그리고 공격 받고 난 다음에 또 개정판 내실 때 바꾸고 이래갖고, 다윈의 문장은 읽어보면 이 뜻 같기도 하고 저 뜻 같기도 하고 이것도 들어있고 저것도 들어있고 쫙 해서 상당히 모호하게 글을 쓰시는 바람에 잘못된 유전 이론 가지고도 참 운 좋게 아주 큰 실수는 안 하시고 그냥 쭉 흘러가신. 근데 그거는 뭐 다행인 거고요. 근데 만약 멘델의 법칙이 재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갔다, 그럼 참다면 다윈의 이런 책들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쓰레기통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후에 갑자기 더 세밀화된 유전 법칙들이 다 발견되고 이게 엄청나게 확 간 다음에 이 책을 읽었으면 뭐 있다고 다 있어 이러고 치웠을 수도 있는데, 멘델의 법칙, 그 멘델의 실험도 뭔가 재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리고 다윈의 책을 읽는데 뭐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나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적절한 시기에 멘델의 논문이 또 재발견됐다는 것도 다윈한테는 참 고마운 거고요. 멘델보다 뭐 그저 한 20-30년 늦게 살았던 그 독일의 생물학자 바이스만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아우구스트 바이스만. 생식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영어로는 germplasm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체에게는 그런 어떤 독특한 물질이 있다, 생식질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어서 이게 후대로 전달이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유전 물질의 어떤 그 실체 같은 걸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또 워낙 그 독일에서 다윈의 이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영국에서는 오히려 다윈의 지위가 이제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독일에서 그분이 이제 또 살려주시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30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시 통계학과 교수였는데요. 로널드 피셔라는 분이 다윈의 이론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얄팍한 책을 냈는데, 뭐 그 당시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양반이 그런 일을 하고, 그로부터 한 30년쯤 흐른 19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와가지고
저희가 이른바 새로운 종합의 시대라고 영어로 New Synthesis라고 부르는 시대가 이제 나타나요. 이게 이제 드디어 그동안 멘델의 법칙이 재발견되고 유전학이 나름대로 발달해 오는 그 과정이 뭐 한 반세기가 이제 왔으니까 유전학도 유전학대로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혀가고 다윈의 이론은 다윈은 거의 인문학적으로 서술형으로 써놓은 건데 유전학은 굉장히 정량적인 과학이고 이 두 개를 붙이면 이제 드디어 다윈의 이론이 제대로 설명이 되겠구나.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그 당시에 쫙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마 가장 대표 처음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잭 홀데인이라는 분인데요. 물리학자들이 자꾸 생물학자들 겁줄 때 니네는 뭐 아인슈타인도 없고 뭐 뉴턴도 없는 주제. 우리 다윈 밀다가 다윈이 공부를 잘 못한 바람에 또 밀지도 못하고 저희가 이제 뒤늦게나마 밀기로 한 사람이 잭 홀데인이에요. 이분이 런던 대학의 교수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오후만 되면 영국 사람들은 왜 아침에도 뭐 모여서 차 한잔하고 오후 중반만 되면 또 모여가지고 차를 한잔하거나 뭐 쉐리를 하나 하거나 영국 사람들은 둘러앉아서 이렇게 쉬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양반이 오후 중반만 되면 학교 앞에 있는 이 양반이 늘 오는 펍가 하나 있대요. 선술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나타나면 이 양반은 피카디리 공원에서 정치 연설까지 하는 아주 좀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의 좀 화려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양반이 선술집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냥 쫙 다 몰려든대요. 쫙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 양반한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이 거기서 또 설명해주고 하여간 그 맛에 사는 거의 그래서 거의 뭐 오후마다 나타나서 막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막 으스대고 뭐 이런 분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건 상당한 천재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엮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 이래로 뭐 생물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러시아에서 망명해서 미국에 와서 우리가 흔히 집단 유전학이라고 부르는 분야, 영어로는 population genetics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야를 새롭게 일으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더브잔스키라는 학자도 있었고요. 그분은 언제 한번 연설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진화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생물학의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아주 명언을 남겼던 사람이고요. 잭 홀데이는 어느 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청중 중에서 당신은 유전학자고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조물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현장에 있었다는 사람의 전언인데요. 아주 잠시 머뭇거리더니 하느님은 딱정벌레를 병적으로 좋아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웃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풀어서 그게 무슨 뜻이었다는 걸 풀어보면 하느님이 진흙으로 이제 하나하나 빚으시잖아요. 근데 아마 5번째 날쯤 됐는지 딱정벌레를 한 마리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했는데 이건 너무 예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걸 내가 만들었나.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드셨다는 거죠. 예, 지구상에 종수가 제일 많은 곤충이 딱정벌레거든요. 근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그런 질문에 조물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잭 홀데인의 어록을 책으로 만들자 그래갖고 학회 때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가끔 얘기해요. 근데 아무도 지금 팔을 걷어붙이는 놈이 없어갖고 우리 못하고 있는데 요즘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구전 문화가 그 당시 그 퍼브에 같이 있었다는, 이른바 같이 있었다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구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양반들이 지금 다 거의 100세 뭐 이래서 다 돌아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끼리는 모여가지고 잭 홀데인 어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녁에 술 한잔 하자 그러고 또 잊어버리고 지금 그러고 가는 중인데, 이런 분들, 그리고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그때도 살아 계셨던 에른스트 마이어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뭐 또 하버드에 그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뵙질 못했는데 그분보다 먼저 돌아가신 조지 게일러드 심슨이라는 분, 뭐 헉슬리 집안의 토마스 헉슬리의 후손인 줄리안 헉슬리,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 새로운 종합이라는 걸 이루어내면서 이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다윈은 철저하게 서술적으로 당신의 업적을 남겨놨는데, 후세 이런 학자들이 유전학과 이거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다윈의 이론을 정량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과학에서는 사실은 물론 정성적인 과학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과학은 어차피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량적인 학문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대접을 못 받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종합이라는 이 시대가 다윈의 이론을 부활시킨 아주 뭐 결정적인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윈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당신은 무덤 안에 계신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윈을 위해서 기꺼이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잭 홀데인이라든가 에른스트 마이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논문 또는 저서 이런 거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근데 나중에 누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게 누구 거냐고 물으면 거의 다 다윈의 이론에 의하면 이래갖고 다윈 이론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빨려 들어가요. 그 후세가 뭐 아무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 살아계실 때는 가족도 다 부려먹더니 또 주변의 동료들 뭐 다 알게 모르게 그 양반한테 헌신할 수밖에 없게끔 다 그렇게 또 잘 속된 표현을 하면 구워 삶아가지고 다 쓰시더니,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미 발견된 것만 해도 만 한 5,000통 정도의 그 편지를 읽어보면 그 생판 모르는 사람도 다윈 편지만 받으면 어쩌자고 자기 생업을 거의 접을 수준에, 그래갖고 그분한테 그 모든 걸 다 정리해갖고 보내드리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나. 그러니까 이게 거의 BTS 아미가 저는 얼마나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뭐 현장을 본 적은 없지만 다윈의 주변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 그냥 끊임없이 다윈을 위해서 일합니다. 저도 책을 썼거든요. 제가 2009년 다윈 포럼하고 다윈의 해를 거해서 우리가 다윈의 책들을 다 번역하기도 했지만 뭐 대장은 다윈의 이론에 대해서 현대적인 그 분석으로 뭐 책을 하나 써야 된다. 그래서 저 다윈 지능이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 다윈 지능을 만약에 제가 영어로 썼으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거든요. 외국에 있는 제 동료들이 읽으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네가 감히 다윈 선생님한테 이렇게 덤빌 수 있냐? 뭐 이런 부분이 한 서너 군데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걸 우리말로만 써가지고
곤혹을 안 치르는 건데 제가 이거 거꾸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영어로 써서 그런 논쟁을 거쳐서 뭔가 발전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뭐 오히려 못한 게 좀 아쉬운데요. 그렇게 제가 그 책에서 제법 저만의 뭐 이론까지는 아니래도 저만의 생각들을 거기다 담았거든요, 그 책에.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책을 읽은 분 중에서 그런 걸 하나 지적하면서 최재천 교수도 진화론에 기여한 바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책에 쓴 모든 게 다 다윈이 얘기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이게 그냥 누구에게나 진화학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애예요. 심지어는 이런 경험도 합니다. 저 논문을 써가지고 저 학술지에 딱 보내면 그 논문 안에 다윈은 미처 몰랐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자기 깐에는 저도 2번 경험했는데 자기 깐에는 내가 다윈이 미처 못 본 각도로 이 문제를 봤노라. 뭐 이러고서 이제 써가지고 하고 보내요. 저 편집장이 연락을 해와요. 다윈 책 안 읽은 것 같다. 이렇게 해요. 나 다 읽었지. 근데 다윈의 뭐 인간의 유래 몇 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을 이렇게 갖고 읽어봐요. 10번을 읽어봐도 내가 얘기한 거랑 달라. 그런데 제3자에게 물어보면 다윈 선생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거 같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두루뭉술 문장을 써놓으셔가지고요. 우리가 암만 내가 새로운 걸 얘기했다 그래도 다윈 선생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끝내고 하버드 인류학과에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요. 얼빈 드보어라는 그 교수가 있었는데 그 양반 수업에 그 양반이 가르치는 인간 행동의 진화인가 뭐 거기에 제가 전임 강사였는데 근데 그분은 세계 인류학과 역사상 사람을 연구하지 않고 인류학과의 교수가 된 최초의 인물이었는데요. 비비 개코 원숭이를 아프리카에서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과가 굉장한 확장을 한 거죠. 인간을 연구하지 않았더라도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를 연구한 사람은 인류학자로 인정한다는 걸 했던 분인데 참 대단한 분이세요. 강의를 정말 잘하십니다. 텍사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구 수가 한 20몇 밖에 안 된다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 동네 교회의 목사님. 어쩐지 그런 것 같다 하고 제가 계속 느꼈었는데 강의하시는 게 꼭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수업이 끝나면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뻘떡 일어서면서 아멘! 그러고 이제 수업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막 감동시키는 이런 강의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랑 공동 팀 티칭을 같이 하면서 저야 이제 뭐 신참인데 뭐 감히 그분한테 대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나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는데 근데 뭐 번번이 너무 처절하게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도록 뭐 너무 멋있게 잘 가르치시니까 근데 그분이 끝맺은 말로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매 시간 그러시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자주 똑같은 멘트로 수업을 끝내시는데 다 설명을 해놓고는 오늘도 우리는 다윈의 셈으로 돌아가 목을 죽인다. 그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학생들이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다 설명한 이게 다윈의 이론에 가지런히 다 설명되어 있다.
그걸 이제 다 설명을 하신 거죠. 설명을 하시고는 오늘도 우리는 다윈의 샘물로 돌아가서 또 목을 축인다. 근데 제가 다윈 진흥의 제 책에는 도저히 나는 그렇게 멋있게 얘기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다윈 선생님 미워요. 다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거에 다 침 발라 놓으셨냐고. 아니 진짜 다 침 발라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 뭐 좀 한 것처럼 하려 그러면 그냥 그분이 언젠가 하신 말씀하고 뭔가 비슷해서 저희는 새로운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가 우리 사회에 통섭에 화두를 던진 사람이 됐잖아요. 참 뜻밖의 그 일이요. 그 통섭의 개념을 처음으로 그 통섭이란 단어도 만들고 개념을 설명한 그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월이 컨실리언스라는 이제 그 단어와 개념을 만든 사람인데 다윈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다윈이 종의기원에 처음에 저 인용문을 두 개를 해요. 하나는 프랜시스 베이컨을 인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윌리엄 휴월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다윈은 그 당시에 이미 당신보다 조금 연배가 있는 이 윌리엄 휴월이라는 분을 학자로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리고 다윈이 종의기원을 내고는 또 휴월에게 책을 보내고 선생님의 그걸 지지를 이렇게 기대하고 그런데 약간 처음에 책을 받으시고는 조금 떨떠름하지만 그래도 지지하는 아유 자네 수고 많이 했네 이 정도는 해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실은 다윈을 옹호하는 사람들보다는 다윈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실 더 많았거든요. 영국의 런던 자연사박물관을 처음 만들고 초대 원장을 했던 그 오원이라는 교수, 공룡 화석 연구하던 그럼 너무 다윈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간을 빠먹였듯이 다윈한테 잘하면서 헤어지기만 하면 다윈 욕하고 다윈 공격하고 근데 그분은 그 주류 세력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동조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죠. 다윈은 제야에서 이제 외롭게 사실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뜻밖의 휴월은 이렇게 하다가 얼마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윈을 공격하는 쪽에 같이 가담을 해서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런 내막을 예전엔 잘 몰랐어요. 통섭 제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의 컨실리언스를 통섭으로 번역해서 우리 사회에 알리고 그 와중에 궁금해서 제가 뒤져보니까 휴월과 다윈과의 관계 이걸 이제 그때야 알게 됐는데 좀 섭섭해요. 왜냐하면 제 판단으로는 다윈만큼 정말 전형적인 통섭학자가 없거든요. 다윈이 무슨 학위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질학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옮겨오고 그런데 다윈이 무슨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분야를 겁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편지 써서 물어보고 그 사람에게 설명해 달라 그러고 자료 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 종의기원 인간의 유래 이런 책들이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과학적 자료들을 다 집대성한 거거든요. 이분이 새롭게 뭘 한 거라기보다는 다 그 모든 자료들을 다윈은 다 이해하고 그걸 종합하는 능력이 굉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전형적인 통섭학자로 다윈을 생각하는데 그 통섭을 주장하신 윌리엄 휴월은 또 다윈을 그렇게 또 몰아세웠다 그러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국립생태원에
다윈 길을 만들었어요. 건너편 산에는 제인 그달의 길 해갖고 제인 그달 선생님 모시고 그 봉헌식도 하고, 그 다음에는 맞은편 산에다 길을 내고 다윈 길을 만들었는데, 다윈 길 초입에 그 이렇게 다윈 저 사진도 붙여놓고 뭐 이렇게 좀 해놨거든요. 거기에 약간 물이 고여 있는 이런 화단 비슷한 거를, 연못 비슷한 걸 만들고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을 수 있게 해놨는데, 그 위에 제가 저 문구를 하나 새겼어요. 그 문구를 저는 우리 소설 쓰시는 우리 김은 선생님 문구를 거기다 새겼습니다. 김은 선생님을 제가 국립생태원 저 홍보대사로도 모셨고요. 그리고 그 김은 선생님이 쓰신 에세이집 라면을 끓이며라는 에세이집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다윈은 아직도 관찰 중이고 진화론은 지금도 진화 중이다. 참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절더러 이런 뜻의 문장을 쓰라 그랬으면 저는 아마 다윈의 후예들은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러고 있고요. 그 덕택에 진화론은 지금도 뭐 발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다윈은 아직도 관찰 중이고, 다윈이 관찰한대요. 실제로는 다윈의 후예들이 관찰하고 있는 거죠. 진화론은 지금도 진화 중이다. 새로운 게 계속 새로운 발견이 계속 되니까 진화론이 계속 조금씩 수정되면서 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치 김은 선생님이 제가 오늘 떠든 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쓴 문장 같이 들리는 거예요. 다윈은 아직도 관찰 중이다. 제가 다윈이거든요. 저도 열심히 지금 관찰해갖고 뭐 써내면 그게 제게 아니라 그 다윈 선생님한테로 그냥 가요. 위키 다윈이야. 제가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건데, 마치 다윈 백과사전이라는 게, 인터넷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매일 거기다가 올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건 제3자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다윈이다 한 거야. 너무 억울해요. 그렇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게 다윈의 후예들이 관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윈은 아직도 관찰 중이고, 제 눈을 통해서 다윈 선생님이 지금 관찰하고 계시고요. 그 덕에 진화론은 지금도 진화 중이다. 진화학자인 저도 진화론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분은 뭐예요? 김은 선생님은 진화학자도 아닌데 진화론은 지금도 진화 중이다. 척확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진화론이 진화하고 있죠. 참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참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오늘 뭐 통섭학자 다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렇게 통섭학자로서 다윈은 노력을 한 거고, 그런데 그 노력이 다 들어맞는다는 법도 없었는데, 뜻밖의 다윈 주변에는 BTS 아미 뺨칠 아미가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윈의 아미가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